조태임의 주말 뉴스쇼 3부입니다. 3부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로 채워지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 막내 PD, 서재희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만나면 또 한 주가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재밌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코너 속의 코너인데 우리 두 분이 한 주간 주목했던 뉴스, 우리 서재희 PD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주목한 뉴스로 AI 개발 6개월 중단해야라고 터져나오는 AI 신중론 이 뉴스 가져왔는데요. 네. 요즘 챗GPT가 유행을 하면서 IT 기업마다 이제 AI 기술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IT 전문가 5천 명이 모여서 AI 연구소들이 AI 시스템 훈련을 최소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챗GPT 하면 보통 검색 엔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챗GPT는 이제 생성형 AI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허위 정보나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생성을 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을 하고 이런 여러 문제와 관련이 돼 있고 네. 또 언론 기사나 연구 자료 같은 근거로 뒷받침을 해가지고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서재희 PD의 범죄 이력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해당 사실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던 범죄 이력도 만들어서 없는 기사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명예훼손 사례도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접속을 아예 차단을 하는 식으로 유럽 국가에서는 여러 규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예 개발을 막는 거는 좀 비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이나 표절 문제 관련해서도 뭐 별다른 근거 법령이나 아니면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서 요즘 그래도 업종마다 산업마다 사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우리가 매일 쓰는 SNS에서도 연대에 도입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좀 공론화될 만한 문제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박수몽 기자 혹시 챗 GPT 써봤어요? 네, 챗 GPT 써봤어요. 방금 서 PD님이 말씀하신 그게 좀 제일 큰 문제 같더라고요. 뭘 물어봤을 때 데이터가 없거나 네. 좀 틀린 질문이면은 이제 모른다고 하거나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뭐라도 억지로 가상으로 답변을 끌어내더라고요. 그게 네. 제일 좀 큰 문제 같고요. 저는 좀 요 문제 보면서 최근에 이제 법조인들하고 또 하여튼 여러 분야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챗GPT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기자들은 또 뭐 기자들 상당 부분 대체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판사들도 판결문 그쵸. 더 잘 쓸 네.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사람을 징역을 선고했을 때 사람한테만 수긍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사람 못 믿겠다. 이제 나는 AI한테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주고받다가 네. 좀 근본적인 얘기가 좀 나왔던 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AI를 결국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 뭐 이거는 이제 기술의 흐름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편해지는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어떤 거는 굳이 맡기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기술이 있어서 맡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거 자체가 좀 굉장히 윤리적이고 좀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논의가 기술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닥쳐서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는 그런 그렇죠. 네.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앞서서 근본적으로 기술이라는 게 어디까지 인간한테 좀 필요한 건가, 계속 기술이 개발되는 게 반드시 인간한테 좋고 행복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도 뭐 국가적 차원에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예상보다 빨리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제 상상만 했었지 딱 현실이 됐을 때 그럼 이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지금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상태라서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과도기에서 겪는 좀 진통 아닌가 싶긴 한데 우리 박순봉 기자가 주목한 뉴스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당하고 정부가 국민의힘하고 정부가 이 학폭에 대해서 좀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학폭 기록을 좀 연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 정시에 영향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더 넘어가지고 취업에도 좀 영향을 주겠다. 그때까지 네네. 기록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는데 근데 저도 그 더글로리 드라마도 보고 또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 이런 것들 보면서 학폭 가해가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엄벌하는 게 그렇죠. 맞겠다. 이런 네. 감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또 실제로 정부에서 당하고 정부에서 이런 안을 내놓으니까 이게 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고민이 다시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이 입시나 이런 데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기회를 주자는 좀 그런 취지가 네.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폭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거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학폭 네. 가해자는 취업 때까지 이게 낙인을 찍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래서 좀 굉장히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네. 뉴스로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폭 근절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이제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날 인터뷰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오랜만에 양당 토론을 가져와 봤는데요. 인터뷰 대신에 네.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제 두 사람 다 정치권에서 화제의 발언들이 많았던 인물인데요. 젊은 정치인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양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나온 만큼 젊치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서 점치. 네, 젊치 토론이란 제목인데요. 이제 내가 상대당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양당의 현안들을 짚어봤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든지 다음 총선 공천 문제라든지 다양한 의제들이 나왔습니다. 네, 한번 듣고 오시죠. 특히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의 그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요거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징계까지 뭐 이야기가 우누나 그런 단계는 아니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그걸 제시했느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애초 진위 자체가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이고 양곡관리법의 대안이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훨씬 떨어지는 밀이나 콩에 어떤 재배에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향, 그리고 쌀 농가가 작물을 전환하게 되었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실 수요 공급 일치하지 않는 네. 쌀 농가를 다른 고부가가치 또 농가로 전환시키는데 정부가 힘을 써야죠. 거기에 1년에 1조 5천억 써야 됩니다. 이게 남는 쌀 무조건 사는데 1조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정책적 논의와는 좀 결이 다른 내용이었는데 이게 마치 아니 여당의 양곡관리법 대안이 이거야라고 좀 오해되면서 국민적으로 논란을 좀 샀던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왜곡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위가? 근데 어제 예, 김남국 질문은 의원? 명확했어요. 양곡관리법을 어렵게 국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재고 없이 그냥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거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지금 당장 쌀 농가,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은 죽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의 대안과 정책은 뭐냐라고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고위원, 그냥 다른 의원도 아닌 최고위원과 그리고 민생 119라고 하는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이 다이어트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밥 한 공기 더 먹는 거를 이렇게 다 먹는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너무 황당무계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하자면 지도부 지금 리스크를 지적하신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부터 이리 했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흔들거리고 지도부 리스크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다면 아까 장해찬 최고께서는 민주당이야말로 지도부 총사퇴하고 개딸 해체까지 선언하라 그러셨어요. 저는 지도부 총사퇴는 아니고 그냥 이재명 이제 대표가 정계 은퇴하고 아유, 예. 그 부총장들 바꾸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사법 리스크는 부총장 리스크가 아니라 예. 대표 리스크고 요즘도 보면 재판 받으러 가시면 한나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 4.5일 재판장 가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럼 과연 그냥 법적인 것이나 정치적으로 이분이 옳고 그르다 좋다 싫다 이전에 물리적으로 당무를 소화할 시간이 있을까? 제가 이제 청년 최고다 보니까 막내 최고위원인데도 생각보다 되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당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당직자들과 상의하고 회의하고 참석해야 되는 행사 이 받아봐야 되는 보고서 등등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대표면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에 주 4.5일째 이건 제가 약간 농담 삼아 비판한 거라 해도 최소 주 2회에서 3일은 한나절을 법정에서 보내셔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당무가 수행한가? 그렇다면 당무 수행이 원활해질 때까지만이라도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든 누구를 내세우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든다는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 많은 이제 정치인들은 네. 나머지 수사도 다 기소가 될 거다라고
뭔가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예, 그리고 심지어는 체포영장 처음 청구되기도 전에 그때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라미로 쪼개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거다라고 이미 계획까지 뭔가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수사 중인 그 사건을 다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구속 재판과 불구속 재판은 또 달라요. 구속 재판의 경우에는 집중 심리에서 뭐 빠르게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겠지만 불구속 재판은 한 달에 한 번 기일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아마 패스트트랙과 관련되어서 여야 의원님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재판 받고 있어서 꼭 이게 일주일에 뭐 2번, 3번이다라고 이렇게 상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고요. 저는 또 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 과거에 도지사 시절에 그때 선거법으로 예, 재판을 예.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일주일에 아마 2번이었다고 들었는데 2번 재판 받으면서도 17개 지자체 단체장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 평가,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 도지사 때 재판은 50억 클럽의 멤버로 보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막대한 영향을 행사해 준 것 같죠. 그 수사도 당연히 강화돼야 하고, 뭐 저도 이게 제가 검사가 아니니까 기소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기소뿐만이 아니라 2차 체포 동의안 날아오는 것도 확실하지 않겠나. 일단은 저희가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네. 안전과 관련된 예, 예. 부분에 있어서 예. 이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도통신에서 이게 일본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이야기한 건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지 전혀 헷갈릴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럼 김남국- 거기에 대해서 강력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예, 있고.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강경 모두도 안민석 의원 같은 발언은 좀 적절치 않다. 네. 후쿠시마 가는 이런 강경 액션은 좋은 거다. 민생과 관련된 말씀이세요? 부분에 저희가 자, 훨씬 더 집중해야 장혜찬 된다. 최고. 두 가지로 이제 두 가지 분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안민석 의원 말씀에 의하면 그럼 이제 오산에서 5선을 하셨는데 네. 다음번 총선 떨어지면 안민석 의원 구속되는 겁니까? 아니 뭐 선거 지면은 정치 보복하겠다는 험악한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중진 의원이 대놓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 좀 이따 가서 안민석 의원 아들의 학폭 문제 좀 이야기할 생각인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될 거면 안민석 의원부터 수사받을 일들이 아마 수두루 빽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안민석 의원은 아들이 그분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한 분이 온라인에 글 올린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할 건데 좀 처음 듣는 뭐 얘기라서 당연히 네.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고 잘못이 없으면 수사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가름하고 싶고 거기서 저는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제가 아직 후쿠시마 이야기를 좀 더 아, 그래요? 좀 말문이 좀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아주 깐깐하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최근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겨레나 경향보다 교도통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산케이 신문 보도를 보면 오히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독자도 못 꺼냈다라고 기시다 총리를 막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 일본 내에서 언론 내 어떤 지위나 입장을 봤을 때 산케이 신문이 좀 더 신뢰를 많이 받고 부수도도 훨씬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하시고 뭐 교도통신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이게 진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 대통령실에서 연거푸 말한 것처럼 뭐 독도 문제 전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고 3번 말씀드렸고 근데 후쿠시마에 어쨌든 그 오염수 문제를 항의하러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의원들? 가서 제대로 된 그러면 만남이나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한일 의원연맹과도 이 협력이 안 됐고 도쿄전력과도 어떠한 약속을 못 받은 상황에서 그냥 보여주기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오히려 여야가 지금 여의도에서 머리를 맞대서 이 정부가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전문가를 어떻게 검증 과정에 참여시킬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초당적인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일탈행위가 그 초당적인 노력에 도움이 될까? 마지막으로 짧게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부 TF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존재 유무가 2021년 서울경제 단독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럼 문정부에서 그런 보고서를 쓴 사람들도 민주당이나 국회 국민의힘이 다 불러서 그때는 왜 그런 보고서 썼는지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검증을 좀 해야죠.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그러니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원래 대통령과 여당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저희가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관련된 한일의 어떤 민감한 의제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다 포기해버리고 일본에 그냥 퍼주기식으로 하고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짜 요새는 하루도 뉴스에서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대정부 질문할 때 아니 김남국 의원님 네. 민주당 의원들은 왜 계속 한동훈 장관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하면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네. 언론에 먼저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정치적인 어떤 사건은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체가 대통령의 측근이고 공정성 시비라든가 이런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거꾸로 막 그냥 막 논란에 막 불을 지펴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와도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고 안 나와도 도움이 된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여론전이나 이슈 주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과 맞서는 모습 그리고 성공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내로남불이나 모습을 지적하는 모습이 정부 여당의 어떤 이슈 메이킹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매우 섣부른 시기입니다만 나와도 도움이 되고 안 나와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카드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도 도움 안 나와도 도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계속해도 아. 별 도움 안 국민의힘에게 된다는 상당한 거죠.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예. 총선에 나오면 그 자체로 너무 중요하고 힘이 되는 카드지만 그걸 지금 지도부가 섣불리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정도이고요. 저는 나름 민주당 의원들이 왜 한동훈 장관 계속 질의하는지 판판이 깨지는데 그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뭡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호통치는 장면만 딱 편집해서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목을 내가 한동훈을 제압했다. 뭐 한동훈이 내 앞에서 벌벌 떨었다. 손은 떤 건 김의겸 의원인데 마치 이게 이 긴장해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분노해서 부들부들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편집을 하면 거기에 개딸들이 몰려가서 와 잘했어요 우리 의원님 한동훈 제압했어요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또 막 엄청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저희 당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문제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왜 안 나왔나 좀 아쉬운데 시간이, 저는 예. 사실 정광훈 목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 당에 영향력 있는 것처럼 개입하고 하는 거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1도 영향력이 없다라고 제가 단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거기에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가서 환호하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아 국회의원 질의 수준이 왜 저래? 저거밖에 안 되나라고 싸늘하게 외면하는데 강성 지지층은 호통치는 것만 보고 아 우리 의원님이 한동훈 이겼다라고 알겠습니다. 환호하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호출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 겸 하고 싶은 말씀들을 1분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아마 한동훈 장관이 나오기 어려운 한 가지 걸림돌이 있거든요. 어떤 그게 건가요? 바로 야당에 대한 야당 탄압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보면 전부 다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이 가가지고 막 어거지 수사, 조작 수사, 만들어내는 수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지검 차장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발령 내고도 수사 부실하게 한다 생각하고 뭔가 못 믿었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2개월 반 만에 좌천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고 싶지만 지금 하고 있는 야당 탄압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 그것을 이어서 이걸 어거지로 끌고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올 쉽지 거다. 않을 수도 있다. 네, 4월 6일 목요일에 방송된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인터뷰였습니다. 당내 이제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중장년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게 처음에 이제 간 보는 시간 없이 처음부터 그냥 막 공세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우선 이번 주는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최근 있었던 일은 조수진 최고위원의 그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발언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앞서 왜 애 셋 나오면 군대 면제해주는 그런 대책도 내놓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정부 여당인데 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 식사할 때마다 좀 나라를 위해서 밥 한 공기 다 먹어야 된다 이런 농담도 좀 자주 나왔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들 다이어트까지 언급을 하면서 좀 더 무게감이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민생특위 이제 민생 119 위원장으로서 좀 가볍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이고 네. 뭐 양곡법 대안이라는 건 오해다, 언론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는데 근데 조 최고위원이 직접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당시 방송에서 양곡법 대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던 그러니까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이제 여당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뭐 지난번에 근로제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해법 논란부터 지금 양곡법, 민생 먹거리 해법까지 어느 하나 아직까지 민생 정책 이슈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모 기자는 어떻게 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그게 연이어 터지면서 네. 그러니까 소위 사면타라고 하죠. 태용호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결국 또 논란이 됐던 게 조수진 최고위원이고요. 네. 이렇게 사면타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수근수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이 징계 같은 걸로 좀 강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 같은 것들도 좀 나오고요. 네. 그 이런 발언들 왜 나오는 것 같으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이제 개인의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지금 여건이 워낙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는 그때그때 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한일 정상회담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일본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서 정부가 해법 내놓았을 때 네. 그리고 또 주 69시간제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어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나 또 정책 라인에서 굉장히 바쁘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거 대응할 것도 많고 그리고 당에서 보면 뭐 시각물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바쁘게 이루어지니까 빨리빨리 대응하는데 좀 급급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수비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수비를 하다 보니까 네. 수비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수그이를 못하는 그러니까 네.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다. 좀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연결해서 결국에는 이게 당 지도부의 역량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당대회가 김기현 대표 가장 대표적으로 윤심이 만들어낸 당대표로 평가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소위 이제 반윤이라고 하는 천하용인 그 후보군들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윤심 중심으로 재편이 됐는데 그런데 역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또 용산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양국관리법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예상됐던 대로긴 한데 지난주 우리 박순봉 기자가 민주당 거부권이 행사돼도 오히려 좋다. 이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독선적인 이미지를 대통령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약간 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국관리법의 일종의 좀 꽃놀이패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니까 민주당이 이제 어떤 좋은 카드를 쓸까 이렇게 좀 신나 있는 그런 분위기로도 느껴지거든요. 거기다 또 조수진 의원 발언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맞아요. 네. 여론적으로 굉장히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좀 민주당이 두 개의 카드가 있잖아요. 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 붙여가지고 네. 표결을 해보는 거. 재의결.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유사한 법안을 또 내는 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여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시 표결을 하게 되면은 이탈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의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까지 네,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게 익명투표로 바뀌기 때문에 요건은 강화되지만 익명투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보통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다시 의결한다라는 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그만큼 이거는 여론이 우리 편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강조할수록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농사 짓는 비중이 호남 쪽이 한 36에서 38% 정도 네.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논의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호남을 챙기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전체적인 여론은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거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여론상으로 우리가 해볼 만하다. 지역 챙기기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민주당이 봤는데 지역 챙기기 하는 거다. 네, 그렇게 봤는데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실책을 내놓다 보니까 정부 여당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뭘 해도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들은 표현은 지금은 뭘 해도 뭘 좋게 봐주겠느냐. 그러니까 뭘 해도 여론이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지율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받는다. 이런 식의 좀 판단들도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서로 이 정반대의 상황이 되면서 민주당은 굉장히 좀 유리해진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앞서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이번 주에 그 이딴 의원들의 실언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정책이 계속 대안이 부재하다 보니까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는 큰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 주에는 경고를 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악재가 반복되기 때문인지 이제 김 대표가 취임 후에 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 기회를 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 4일에서 6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간단하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33%, 국힘이 32%, 그리고 무당층이 28%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통령 직무평가를 살펴보면 긍정은 31%, 부정은 61%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주랑 거의 동일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인상적인 거는 내년 총선에서 네. 어느 당을 뽑을 거냐. 음. 여기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야당을 뽑겠다는 비율이 이제 50%가 나온 거예요. 아. 그리고 안정론은 여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36%가 나왔는데 네. 이 정권 심판론 50%가 나온 게 한 달 전에 비해서 6%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꽤 큰 상승폭을 보여준 거예요. 네, 네. 이게 여론조사가 나오기는 전이기는 한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실언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시각 이후부터 이제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당내에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지난번 김재원 최고 5.18 발언 때만 해도 결국에는 징계 없이 넘어가기로 그렇죠. 했는데 네. 이제 좀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총선을 1년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수 30명 축소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네. 좀 국면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 토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거를 정제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30석 이상 축소하는 안을 일안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한다는 게 명분인데 과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네. 실현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여론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그렇죠. 호응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김재현 최고위원의 그런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네. 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발언을 할 때도 이거 뭐 북한에서 뭐 지령이 내려온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네.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많아지는 거냐 좀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니까 좀 인상적인 표현은 이거였어요. 민생을 할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생 대책을 내놓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예를 들자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려면 지지율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한전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전기가스 요금 못 올렸잖아요. 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전기가스 요금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올리지 못하는 거는 지지율이 이미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정책을 펼쳤다가는 좀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지율이 높았다라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지지율이 낮냐? 그러면 앞에 이미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일종의 마일리지 같아가지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거 이제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마 종국적으로는 그게 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이미 지지율이 빠졌고 네. 그 과정에서 잘 못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지지율이 빠져버린 상태에서는 다른 걸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들도 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잠깐 뭐 이자를 좀 깎아준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네. 들자면은 극단적으로는 뭐 집을 팔도록 좀 유도를 한다라든가 이런 게 근본적인 건데 그런 얘기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민생을 현실적으로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반발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한다. 이럴 때 나오는 게 이념적인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손쉽게 지지층들은 결집시킬 그렇죠. 수가 네. 있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부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을 때 이런 방안들이 쉽게 선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재현 최고위원의 발언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징계를 안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보수층 지지 세력이 눈치를 봤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김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실언하면 안 된다 했지만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네, 너무 늦었다는 얘기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국민의힘의 그 모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윤심으로 인해서 당선이 된 당대표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회의 때 보면은 네. 당대표 같지 않고 원내대표 같을 때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실제 당대표는 용산 쪽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네. 즉 힘이 강하지 못하니까
여러 면에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도 눈치도 보이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당장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네. 태용호 최고위원 또 조수진 최고위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징계를 한다? 그러면 당 지도부 자체에서도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아. 대표적으로 2011년 그때 이제 홍준표 당대표가 그 수석 최고위원인 유승민 당시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를 선언하면서 줄사퇴가 되면서 지도부가 한번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 그 어떤 여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악재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지역이 별로 좋지가 않았단 네. 말이에요. 당 지지율 낮고 울산도 안 좋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부에서 나오는 악재를 또 대응할 만한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지율이 낮으면은 근본적인 대책을 못 내놓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양상인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그만큼 당내에 지금 힘이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일종의 윤심을 통해서 당선이 된 그런 대리인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강하게 어떤 그 징계라든가 이런 걸 못 내놓는 거고요. 그걸 가깝게 비교를 해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기 전에 계속해서 전권을 요구를 하잖아요. 네. 이런 면 때문이거든요. 전권을 요구했고 난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 강한 징계를 내놓기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차이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이제 들어섰을 때 이런 당 장악력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겠다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얘기하셨듯이 이제 4.5 보궐선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총선이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보궐선거가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성적표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 결과를 한번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가 재보선 8곳, 교육감 1곳 이렇게 9곳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받은 성적표가 조금 쓰라렸을 것 같아요. 이제 9석에서 5석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보수 텃밭인 울산에서 이제 기초의원과 교육감이 진보 진영에서 당선이 됐고요. 이게 김기현 대표 지역구이자 또 친윤 의원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네. 다수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졌던 전주 을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선 때 반토막인 8%에 그쳤고 결국에는 진보당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PK 상황이 이런데 수도권은 강남도 안심 못한다. 특히 지방 특성상 이제 고령층이 많고 투표율도 낮아서 우리한테 유리한데도 득표율이 많이 떨어진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김기현 대표 어깨가 좀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자체가 별로 관심이 높진 않은 선거라 뭐 이거 갖고 이제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국민의힘도 좀 쓰라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달갑진 않죠. 맞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전주 국회의원 선거 한 곳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상직 의원,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었는데 잘못을 해가지고 네. 다시 치르게 됐으니까 후보를 안 냈죠. 후보를 안 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출신들이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출마하는 일종의 그런 우회, 그쵸. 뭐 꼼수 네. 같은 그런 방법이 나왔는데 당선이 안 됐거든요. 진보당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민주당 출신인데 안 됐다 이렇게 좀 아쉽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다르게 보자면은 만약에 민주당 출신이 또 됐다. 네. 이랬을 땐 또 나중에도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당 문제 가지고 민영배 의원 건하고 좀 연결이 네.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면은 사실 이 재보선 하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 미리 요거 좀 담당하는 부서나 이런 게 있느냐 물어봤는데 딱히 아직 없다라고 하거든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주 국회의원 선거 제외하고는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별로 중요할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져보자면은 전주울 같은 데는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예를 들자면 민심의 풍향계 같은 지역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런 네. 뭐 광역시장 같은데 중요한 데도 없었고요. 네. 국회의원 선거라고 한다라면 뭐 서울 종로라든가 이런 곳들은 어떻게 보자면 누가 될지 장담을 못하니까 풍향계로 좀 사용이 그쵸. 되잖아요. 네. 근데 전주을 아니면 또 울산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각자 나눠 먹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거기는 너무 각자의 지역세가 강한 곳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강하게 준비도 안 하고 사실은 언론들도 많이 안 다뤘던 거죠. 그쵸. 근데 네.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울산에서 1대1 구도인데 민주당한테 기초의원을 내줬고요. 네. 그다음에 전주울 같은 지역구도 너무 적게 나왔던 거예요. 사실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지난번에 이 같은 후보가 김경민 후보가 지선 때 전주시장으로 출마를 했을 때는 네. 15% 정도를 받았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 1년 만에 8%로 떨어진 거잖아요. 진짜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이거는 네.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또 깜짝 음. 놀라게 된 거죠. 어. 이제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서진 정책이라고 해서 호남 중시 정책이 이준석 전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네. 근데 항상 강조를 하면서 되는 근거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호남 지역에서 한석을 차지하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냐면은 거기에선 한석을 못 얻을지 몰라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호남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표심이 그만큼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음. 근데 수도권에서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거의 절반 정도로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천하람 변호사가 네. 그 글을 썼던데 거기 보니까 나온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김경민 후보가 8%밖에 못 얻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15%를 얻지 못하면은 네.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호남 지역에 출마를 했을 때 네. 다들 어렵다라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전을 하게 됐을 때 한 15% 이상은 받는다라고 해야지만 출마를 할 수가 있잖아요. 출마 자체가 막힐 수가 있다라는 아, 거예요. 선거 비용을 네네. 보전 못 받게 된다라고 어. 생각하면 출마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아예 후보를 못 내는 상황들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욱더 고립되는 거죠. 소위 네네. 영남당이란 비판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전국 정당으로서의 그런 그 어떤 역할 같은 것들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북 전주라는 한 지역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의미가 그만큼 또 서울 수도권에 포진돼 있는 호남 민심이 반영될 수도 있다. 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후보 자체를 못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 너무 위축되면 그럴 수 있고요. 음. 근데 이제 다만 그 반론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쪽에서 지금 경고를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울산 교육감 선거가 보수 교육감이 되지 않고 진보 교육감이 됐고 이건 이제 네.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 했고 또 울산 남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울산 남구에서 기초의원을 좀 패배하기도 했고요. 그쵸.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거는 하나 좀 짚어야 되는 게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는 거는 이건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울산이라는 곳의 특성이 네.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주 69시간제 같은 그런 정책 실패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줬을 거다. 네. 그리고 지금 청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겼거든요. 또 국민의힘이.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민심이 안 좋아졌다면 울산뿐 아니라 청주에서도 졌어야 되는데 네. 그건 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지역적 특성이 있다. 이렇게 좀 소수 의견 반론도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는 이제 매주 하게 되는 듯한데 이번 주는 특히나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장관을 거의 우리가 매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송파 출마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결국 한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으니까 이제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한 장관이 송파 쪽으로 이사를 했다 이런 식의 소문들은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네. 확인은 좀 안 됐었고요. 아. 근데 그런 소문이 많이 나왔던 거는 김웅 의원 지역구에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비윤 쪽 네네. 의원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네.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송파 쪽은 지금 이용 의원도 이제 친윤 그렇죠. 초선 의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 비서실장, 네. 그러니까 수행실장을 했었던 네. 그 이용 의원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송파는 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네요. 근데 반면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걱정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좀 혼전이 벌어질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송파 쪽은 전체적으로 좀 혼란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송파 갑은 예전에 또 홍준표 시장이 했던 지역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다음에 대선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측근들 몇 명은 의원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파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또 그런 얘기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파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비교적 서울에서 네. 당선이 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강남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남 서초 요런 데는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면 거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그쵸. 보이고 네. 다만 송파 쪽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데 그러나 국민의힘이 굉장히 해볼 만한 그런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노리는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국민의힘에선 중요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구 3선 윤재욱 의원이 됐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결과론적 해석들을 어제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는 예측들을 잘 못하잖아요. 안 드러나잖아요, 표심이. 네, 네. 표심이 사실 왜곡되게 드러나죠. 보통 그 캠프를 따로 꾸리진 않고 의원실에서 하는데 이렇게 큰 그 화면에다가 종이에다가 의원들 이름을 다 써놓고요.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작업들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의원이 한 100명 정도라고 치면은 양쪽을 이제 기자들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를 찍어주겠다고 한 사람 의원들의 숫자를 합치면은 보통 한 150명 정도씩 되거든요. 항상 초과해요. 네, 네. 왜냐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익명 투표고 누가 했는지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나는 당신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표가 왜곡이 돼서 예측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기자들끼리도 이 원내대표 선거는 예측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기사를 양쪽 기사를 동시에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정치권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유리할 것 같지만 그러나 뭐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은 총 투표를 109명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학용 의원이 44표, 윤재욱 의원이 65표를 얻었어요. 좀 분위기는 생각보다 표 차이가 좀 많이 났다. 네. 21표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박빙일 거라고들 많이 예측을 했어요. 혹은 이제 김학용 의원 우세를 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둘 다 친윤 후보로 꼽히죠. 엄밀히 보자면은 비유는 아닌데 네. 그러나 막 가깝다고 볼 수는 아. 없고요. 둘 중에 굳이 누가 더 가깝냐 이렇게 보자면 윤재욱 의원이 더 가깝다라고 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캠프 시절에 상황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학용 의원은 그보다는 친 김무성계로 더 그 상징성이 강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자면 복당파 이런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친윤 기준으로는 윤재욱 의원이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네. 반면에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그쵸. 4선이잖아요. 네, 네. 그게 좀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친윤의 대구 쪽이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딱 당선된 다음에 국민의힘 쪽의 분위기를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결과론적인 해석인데 그러니까 이제 윤심이 작용했다. 이게 첫 번째로 얘기들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그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그런 여의도 정치인이거든요. 네. 시작도 비서관으로 국회 비서관으로 했고 네. 그야말로 국회에서 좀 잔뼈가 굵은 그런 인물이고 네. 윤재욱 의원은 경찰대 출신의 이제 경찰 라인이죠. 네. 경찰 하다가 정보국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캐릭터상으로는 그 김학용 의원보다는 윤재욱 의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다만 경찰을 선호하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둘 사이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네. 물론 검찰이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경찰이 그래도 일반 여의도 정치인보단 낫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판단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해석은 또 뭐가 있냐면 영남권이 좀 분노를 한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원래 박대출 현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 네. 했는데 PK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PK 출신이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김학용 의원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었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김학용 의원, 김기현 대표 다 가까운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학용 의원을 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걸 위해서 PK 지역 출신의 네. 이 후보를 좀 주저앉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 이제 이 TK 쪽에서 그래서 결집을 했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거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김학용 의원을 좀 밀어준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TK 의원들이 더 뭉치겠다. TK 그렇죠. 힘을 실어줘야 수도권 의원을 된다. 밀어주려고 했다라고 네. 본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TK 쪽에서 좀 홀대론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최고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기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이긴 하지만 바뀌잖아요. 빠지게 되면 김재원 최고위원만 남거든요. TK 출신은. 네. 그럼 9명 중에 1명만 TK 출신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TK가 너무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TK 지역은 당원 비중으로 치면은 가장 많죠. 네. 가장 많지는 않지만 수도권이 많긴 한데 20% 정도 넘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명 있으면 2명 정도는 TK 지역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네. 결집을 했다 이런 해석들도 같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불안정해지면서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났잖아요. 네. 뭐 최고위원들의 막말이라던가 아니면 또 지금 울산 지역의 선거 결과가 안 좋았다라던가 이런 상황이 되면서 김기현 대표가 좀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대행 체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라면은 보조 역할로 수도권 원내대표가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인물도 용산이 좀 수용할 만한 아. 그런 인물이 아마 선택이 됐을 거다. 네, 네. 이런 해석들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결과론적인 네, 해석이긴 결과론적인 하지만 거고 다들 네. 예측은 딱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삼선의 대구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대야 관계? 대야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온전히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윤재욱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원내사령탑으로서 온전히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용산과 보조를 맞추는 지도부가 이미 컨셉이 명확한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이제 용산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 문제인데 네, 네. 지금 사실 대통령실의 생각은 야당을 아주 파트너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네,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전체 입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뭐 관계자 용산 쪽 관계자가 하는 말은 이런 표현도 들었거든요. 만약에 협상을 했다라고 치자 일본처럼 나오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도 네. 어쨌든 피해자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협상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총선에서 이겨서 국회를 좀 이제 그 여건 기준으로 정상화를 시켜야만 제대로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강경 대결 구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야 관계는 긴장 관계를 유지할 것 같다. 그럼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그 의원 5명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오염수 지금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러 간 거다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뭐 정작 이제 도쿄전력이나 뭐 시의원이나 이런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효성 지적이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 4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랑 이 수산물 수입 문제 대응할 대책단을 만들어서 이제 현지 상황 점검하겠다고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도쿄 전력 측에 자료 제공 요청서를 건네러 갔는데 사실상의 면담 거부를 당하면서 이제 일본 국회의원들과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건물 앞에서 그냥 플래카드를 펼친 채로 요청서를 읽는데 그쳤다. 해서 좀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현장을 방문한 양이원영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처음에는 도쿄전력 측에서 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뭐 다음 날 갑자기 아무도 못 만날 거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협의나 아니면 실질적인 진상 조사나 어떤 항의를 위한 네. 그 준비가 없이 무작정 갔다는 어떤 인상을 주게 된 것이고요. 네. 사실 회담 이후 분위기를 봤을 때 일본에서 좀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라는 건 이제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의원단 측에서 이제 일본 지방선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잡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뭐 우리 방문 자체가 이제 일본의 압박이 될 거다라고 좀 안이한 입장을 밝히면서 네. 좀 준비가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좀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봤겠죠,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 사실은 최대한 좀 전선을 넓히자 이런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것까지 다 조율을 해가지고 했다고는 뭐 장담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 쪽 인사 표현은 이런 겁니다.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당은 정책을 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네. 야당은 계속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 공격이 다 통한다라고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여러 곳을 공격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좀 유효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 간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딱 다 좋다고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정치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또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